남자가 평생 못 잊는 여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거의 다 틀린 답을 내놓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는요, 자기를 제일 예쁘게 대해준 여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 곁에 있을 때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았던 그 느낌을 기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저도 젊었을 땐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젊고 예뻐야 한다. 비위를 잘 맞춰줘야 한다. 늘 웃어주고 칭찬해줘야 사랑받는다. 저도 한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100년 가까이 사람들 사는 걸 곁에서 지켜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말이죠. 화려했던 얼굴들은 이상하게 흐릿한데 조용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던 어떤 얼굴 하나는 아직도 또렷합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제 마음이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화려한 사람 옆에서는 오히려 제가 자꾸 작아졌고요. 참 그 느낌의 정체를 깨닫는데 저는 거의 한평생이 걸렸습니다. 저는 올해로 105이 되었습니다. 평안북도에서 태어났어요. 1947년에 혼자 월남했고요. 그해 겨울 아버지가 국경까지 저를 배웅해 주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못 뵀어요. 일제시대를 살았고 6.25도 겪었고 새마을운동도 IMF도 다 지나봤습니다. 젊어선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그러다 대학에서 30년 넘게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저는 별별 인연을 다 봤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끝나는 것도 봤고 평범하던 두 사람이 끝까지 손 안 놓고 사는 것도 봤어요. 머리가 새하얗게 센 노부부가 마루에 나란히 앉아있는 것도 봤고요. 그 오랜 세월 끝에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남자가 끝까지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여자는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무려 84년 동안 같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연구한 게 있습니다. 724명의 인생을 평생에 걸쳐 들여다본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행복 연구지요. 그 연구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젊음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끝까지 행복하게 만든 건 따뜻하고 깊은 사람 관계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105을 살면서 몸으로 깨달은 거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자가 평생 못 잊고 사랑하는 여자들한테 공통으로 있던 것, 그 5가지요. 근데 미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꾸며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연기로 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만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귀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더 희망이 되고요. 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부디 스스로한테 가만히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느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 그 물음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첫 번째 고개를 천천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받으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 더 재밌는 얘기를 해야 하고, 더 똑똑해 보여야 하고, 아는 게 많아야 한다. 그렇게들 생각하시지요? 저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100년 가까이 지켜본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남자가 평생 못 잊는 여자는 말을 잘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여자였어요. 의외지요? 정말입니다. 제가 강단에 오래 섰던 사람이라 별별 사람을 다 만나봤습니다. 말솜씨가 정산유수인 사람도 있었고 논리가 칼날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로 곁에 두고 싶어 한 사람은 늘 따로 있더라고요. 화려하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강의실에서도 그랬고 부부 사이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강원도 산골 우체국에서 평생 일하다 정년 퇴직하신 분입니다. 손주가 둘 있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걷는 게 낙이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젊었을 적에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해는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어찌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재밌는 얘기거리 찾으려고 신문을 뒤졌고 똑똑해 보이려고 일부러 어려운 말을 골라 썼다고 합니다. 그 시절엔 동네에 흑백 텔레비전 한 대 있는 집이 드물던 때라 들은 얘기 옮길 때도 마땅 찾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근데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지더래요. 어느 날은 이분이 그냥 지쳐서 입을 다물어 버렸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직장에서 속상했던 일을 꺼냈는데 평소 같으면 곧장 이래라 저래라 했을 텐데 그날은 너무 지쳐서 그냥 가만히 들어만 줬다는 거예요. 남편 눈을 보면서 고개만 끄덕이면서 1시간을 그렇게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자리에 누우면서 이러더랍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해줘서 참 좋았소. 이분은 어리둥절했답니다. 나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뭐가 좋았다는 걸까? 바로 그겁니다. 남자는 본래 속마음을 잘 안 꺼내는 사람이에요. 겉으론 강한 척하지만 마음 깊은 데는 누가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한 얘기, 두려운 얘기, 부끄러운 얘기를 꺼냈을 때 판단 안 하고 가르치려 안 들고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 남자는 그런 사람을 못 잊어요. 절대 못 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진짜 들어준다는 건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곁에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비워서 듣는 거예요. 한 병원 정신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 마음이 힘든 사람한테 제일 큰 위로가 된 건 조언이 아니었답니다. 그냥 끝까지 들어준 단 한 사람의 존재였대요. 열의 여덟이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 사람 마음이 절반 넘게 낫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말을 꺼내기 무섭게 입이 근질거려요.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서요. 근데 그 순간 상대는 마음 문을 슬며시 닫아버립니다. 위로가 될 뻔한 대화가 잔소리로 변해버려요. 저도 젊은 시절에 이 실수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솔직히 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어요. 상대가 말을 꺼내거든 우선 손에 든 걸 내려놓으세요. 텔레비전 소리부터 줄이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 눈을 보세요. 입은 닫으시고요. 고치려 들지 말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냥 끝까지 들으세요. 또 하나, 다 듣고 나서도 곧장 이별지 마세요. 짧은 침묵, 그 고요한 몇 초가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비로소 자기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걸 느껴요. 그 우체국 부인의 남편은 세상 뜨기 전에 자식들한테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너희 어머니는 내 평생 안식처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앞에선 속을 다 쏟아낼 수 있었다. 자식들은 그 말을 듣고 어머니를 더 깊이 존경하게 됐고요. 보세요. 잘 들어주는 사람은 남편 사랑만 얻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존경까지 같이 얻습니다. 부모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그 부모를 평생 자랑스러워해요.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이 이렇게 물으세요. 들어주는 게 그렇게 좋다면 나는 대체 언제 내 얘기를 하느냐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경청은 내 입을 영영 닫으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충분히 듣고 상대 마음이 다 비워진 다음에 내 얘기를 꺼내라는 겁니다. 빈 그릇에만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랑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 오늘 저녁 가족 중에 누가 말을 꺼내거든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들어만 보세요. 그 사람은 오늘 밤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그게 평생 사랑받는 사람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잘 들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오래 지켜본 분들인데요. 그 댁 안주인이 70이 넘어서도 매주 빠지지 않고 바깥나들이를 하셨어요. 어떤 날은 꽃꽂이를 배우러 가고 어떤 날은 오랜 벗들이랑 차를 마시고 또 어떤 날은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요. 한 번은 그 댁 바깥 향반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나는 아직도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올지가 궁금합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말이지요. 저는 그 말 속에서 좀처럼 식지 않는 사랑의 비밀을 봤습니다. 남자가 평생 곁에 두고 싶어하는 여자는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여자입니다. 이 말 들으시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사랑하려면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근데 맞추는 거랑 자기를 지우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오늘 그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많은 여인들이 사랑받으려고 자기를 조금씩 지워가는 걸 봤습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따라 먹고 상대 취향에 자기를 맞추고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처음엔 그게 깊은 배려처럼 보였어요. 헌신처럼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를 지워가는 사람 곁에서 상대가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부인 얘기예요. 경상도에서 평생 학교 선생을 하다 정년을 맞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결혼 초에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좋은 아내가 되려면 내 고집을 버리자. 그래서 남편이 가자면 가고 남편이 싫다면 싫어하고 남편 말이라면 뭐든 옳다고 했대요. 10년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겉으론 더없이 화목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술 기운에 이런 말을 흘렸답니다. 나는 임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이분은 그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대체 뭐가 부족했단 말인가. 한참 지나서야 그 말뜻을 깨달았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거울 앞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을 느꼈던 겁니다. 자기 생각만 비추는 거울 곁에서 깊이 외로웠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완전히 다 알 수 없는 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다 알아버린 사람한테는 더 궁금할 게 없는 법이지요. 자기 다움을 지키는 여자는 세월이 흘러도 상대한테 여전히 신비로운 구석으로 남아요.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 작은 다름이 평생의 설렘이 되고요.
저는 이걸 오래된 우물에 견주곤 합니다. 마당에 우물이 하나 있다고 쳐요. 누가 물을 길어가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차 있습니다. 땅 밑 깊은 데서 제 힘으로 물이 솟거든요. 자기 세계를 가진 사람이 꼭 그래요. 곁에 사람한테 자꾸 새로운 걸 길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마르지 않으려면 그 깊은 샘을 자기가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다움이 뭐냐?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갈 게 있어요. 자기다움은 고집이 아닙니다. 내 뜻만 끝까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무시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자기다움이란 내가 뭘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조용하고 단단한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 모습이 상대한테 깊은 신뢰로 남고요. 미국 한 대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결혼한 부부 중에 각자 자기만의 취미랑 친구를 가진 부부가 모든 걸 함께만 하려는 부부보다 권태기를 훨씬 덜 겪었답니다.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났대요. 늘 붙어 있어야 사랑이 깊어진다는 건 오해예요. 각자 단단한 자기 세계가 있을 때 다시 만나는 순간이 더 반가워지는 법입니다. 그 선생님 출신 부인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큰 결심을 했어요. 처녀 시절에 그렇게 좋아하던 노래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동네 성가대에 들어가셨어요. 처음엔 남편이 의아해 했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자기 세계를 갖기 시작하니까 남편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무대에서 노래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이러더랍니다. 임자한테 저런 목소리가 있었구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처음 듣는다고요. 그때 두 사람은 마치 다시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았답니다. 보세요. 자기를 지키는 일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평생 자기를 지우며 사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셨어요. 자식 위해, 남편 위해, 집안 위해 자기는 늘 맨 뒤로 미루셨지요. 그 희생을 저는 깊이 존경합니다. 근데 이제는 알아야 해요. 나를 지키는 거랑 가족을 사랑하는 건 결코 부딪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내가 있을 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해봅시다. 누가 뭐 먹고 싶냐고 물으면 늘 아무거나 이러던 그 습관을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오늘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세요. 작은 일 같지만 그게 자기다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요, 오래 미뤄둔 그거 있잖아요. 배우고 싶었던 거, 가보고 싶던데, 만나고 싶던 사람 일주일에 단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자기만의 우물을 가진 사람은 곁에 사람한테 영영 다할 수 없는 신비로 남습니다. 그 신비가 세월이 가도 마르지 않는 설렘이 되고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게 평생 사랑받는 사람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두 고개를 넘었는데요. 세 번째 얘기는 좀 더 희망적입니다. 제가 오래 살다 보니 분명히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무척 드물다는 거예요. 정말 드뭅니다. 남자가 평생 사랑하는 여자는요, 고마워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이 말 처음 들으면 너무 단순하게 들리지요. 감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드문 사람 곁에 있으면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존재거든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남자도, 아무리 성공한 남자도 자기의 작은 수고가 안 보인다고 느낄 때 마음이 멀어집니다. 근데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남자는 자기가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껴요.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을 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사소한 배려를 그냥 안 넘기는 눈빛. 그게 쌓여서 마음 깊은데 뿌리를 내립니다. 제가 아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평생 은행에서 일하다 지점장까지 지내고 정년을 맞으신 분입니다. 몇 해 전에 심장 수술도 받으셨고요. 이분을 만났을 때 부인 얘기가 나오니까 눈빛이 단번에 달라지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부인의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하십니까? 한참을 생각하다 이러시더군요. 아내는 내가 해준 걸 절대 안 잊습니다. 10년 전 일도 기억하고 지금도 고맙다고 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그 말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감사는요, 그냥 예의가 아니에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있다는 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매일 받는 햇빛에 고마워하지 않듯이 늘 곁에 있는 사람한테는 고마움을 잊기 쉽습니다. 근데 바로 그 곁에 있는 사람한테 건네는 감사가 제일 큰 사랑이 돼요. 저는 감사를 오래 묵힌 김장독에 견주곤 합니다. 김치라는 게 갓 담갔을 땐 별맛이 없어요. 근데 독에 넣고 땅에 묻어서 한 철, 두 철 묵히면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 고마움도 그래요. 10년 전 받은 걸 오늘도 기억하고 고맙다 하는 그 마음이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김치는 독에만 두면 못 먹어요. 꺼내야 먹지요. 고마움도 가슴에 담아두면 썩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야 향이 나요. 한병원 정신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 매일 고마운 일 3가지를 떠올린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크게 낮았답니다. 놀라운 건요, 감사를 받은 사람만 행복해진 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한 자기 자신이 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감사는 주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을 동시에 살립니다.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돈 한 푼 안 드는데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 들수록 감사보다 불평이 앞섭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한다고 서운해하고 남편이 무뚝뚝하다고 한숨 쉬고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평생 고생한 우리한테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은 곁에 사람을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감사는 사람을 끌어당겨요. 자식이 전화 안 한 걸 탓하기보다 어쩌다 온 전화 한 통에 진심으로 고마워해 보세요. 그 자식은 다음 날 또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그 은행원 노인의 부인은요, 자식들한테도 늘 그러셨답니다. 며느리가 김치 한 포기를 담가와도 몇 번이고 고맙다 했고, 사위가 운전해줘도 두고두고 그 얘기를 꺼냈대요. 그러니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서로 더 잘하려고 했답니다.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 듣는 게 좋아서요. 보세요. 감사할 줄 아는 어머니는 자식의 효도까지 끌어냅니다. 잔소리로는 절대 못 얻는 걸 감사 한마디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고마워하는 거야 누구나 하지 않냐고요. 맞아요. 근데 진짜 감사는 좋은 일이 없을 때 빛납니다. 제가 아는 또 한 분이 있어요. 평생 공직에서 일하다 정년을 맞으셨는데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지내십니다. 누가 봐도 외롭고 쓸쓸할 형편이에요. 근데 이분을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환해집니다. 늘 뭔가에 고마워하시거든요. 아침에 눈 뜬 것에 고마워하고 창밖 햇살에 고마워하고 안부 묻는 이웃 전화 한 통에 고마워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혼자 계시면 외롭고 서러우실 텐데 어떻게 늘 그렇게 고마워하십니까? 그러자
조용히 웃으며 이러시더군요. 서러운 걸 세면 끝이 없는데 고마운 걸 세니 하루가 견딜만해지더이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운 걸 세니 하루가 견딜만해진다. 이게 바로 감사의 힘이에요.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형편이 견딜만해지는 거예요. 이분은 외로운 분이 아니었어요. 제일 단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이웃들도 이분 곁에 모여요. 불평하는 사람 곁은 비고 감사하는 사람 곁은 채워집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부터 작은 연습 하나 합시다. 잠들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일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따뜻한 밥 한 끼, 무사한 하루, 안부 물어준 누군가, 그리고 그중 하나는 꼭 곁에 사람한테 말로 전하세요. 여보, 오늘 고마웠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해요. 평생 안 해본 말이니까요. 근데 사흘만 해보세요. 신기하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고마움은 가슴에 담아두면 썩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야 향이 나요. 작은 것에 고마워할 줄 아는 것, 그게 평생 사랑받는 사람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제 나이 30 무렵엔 말이죠. 저는 열정적이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한테 끌렸어요. 같이 있으면 가슴이 빠르게 뛰고 헤어지면 애가 타게 그리운 그런 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 60이 되고 70이 되고 마침내 100살이 넘고 보니 깨달았어요. 그 시절 제가 열정이라 부르던 것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불안이었습니다. 전쟁 직후였어요. 가족을 다 잃은 줄 알았던 그 시절에 저는 누가 옆에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저 무서웠던 거예요. 진짜 사랑은 가슴을 빠르게 뛰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고르게 뛸 수 있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남자가 평생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여자는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여자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100년 가까이 수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대부분 돈이 아니었어요. 건강도 아니었고요. 무너지는 관계의 제일 깊은 데는 거의 언제나 감정의 불안정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가 내일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작은 말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을 닫고 상대가 조금만 달라져도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그게 반복되면 사람은 서서히 그 관계에서 숨 쉴 곳을 못 찾습니다.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곳이 되는 순간 그 관계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안정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부인 얘기예요. 오랜 세월 병든 남편을 곁에서 돌보신 분입니다. 남편이 큰 병을 얻은 뒤로 집안이 휘청거렸어요. 살림은 어려워지고 앞날은 캄캄했지요. 보릿고개도 겪고 전쟁도 겪은 세대니 어지간한 일에는 안 무너질 뿐이었는데 그래도 그 병화는 참 견디기 힘든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슬플 땐 우셨고 힘들 땐 힘들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감정에 완전히 삼켜지진 않으셨어요. 다음 날이면 다시 일어나 남편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창문을 열어 햇볕을 들이셨습니다. 남편이 한 번은 이러더랍니다. 임자가 안 흔들리니까 나는 마음 놓고 아플 수 있었소.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곁에 단단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 앞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약한 모습 보여도 안 무너질 것 같고, 힘든 하루 보내고 돌아왔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저는 이걸 아궁이 불씨에 견주곤 합니다. 옛날 부엌 아궁이 보면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제 속에 묻어둔 불씨가 밤새 집을 데웠어요. 그 불씨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까지 꺼지지 않고 온기를 지켰어요. 단단한 사람이 꼭 그렇습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폭풍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폭풍이 와도 그 불씨가 안 꺼지는 겁니다. 단단한 사람은 파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 속에서도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 하나를 풀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감정을 꾹꾹 누르고 참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건 안정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지면 그동안 쌓은 게 다 무너져요. 진짜 안정감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슬프면 슬프다 말하되 그 슬픔에 온 집안을 잠기게 하지 않는 것. 화가 나면 화를 내되 그 화로 사람을 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또 아는 한 부인은요, 젊은 시절 감정 기복이 무척 심한 분이었답니다.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냈고 한 번 서운하면 며칠씩 말을 안 했대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랑 자식들은 살얼음판 걷듯 눈치를 봐야 했고요.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조심하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런데 환갑 무렵 큰 병을 한번 앓고 나서 이분이 달라졌습니다. 죽음 문턱까지 다녀오니 사소한 일에 화내던 자기가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습관 하나를 들이셨어요. 화가 솟구칠 때 곧장 입을 안 열고 25번 천천히 쉬는 겁니다. 그 짧은 사이에 화가 한풀 꺾인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처음엔 잘 안 됐답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가면서 점점 단단한 사람이 되어 가셨어요. 그러니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다가왔고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왔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내가 안 흔들리니까 식구들이 비로소 내 곁에서 쉬더이다. 보세요. 한 사람의 안정감은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그 그늘 아래서 같이 쉽니다. 어머니가 단단한 집은 무슨 일이 닥쳐도 쉬 안 무너져요. 그럼 이 안정감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폭풍을 한 번씩 통과할 때마다 조금씩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일수록 노년의 마음이 훨씬 평온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고통을 피해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그걸 통과해낸 사람이 강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는 이미 그 폭풍들을 다 통과해 왔어요. 전쟁의 폐허를 받고 보릿고개를 넘었고 자식 키우며 숱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별도 겪고 가난도 겪고 병도 겪었어요. 그 모든 폭풍을 통과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이미 바위보다 단단한 뭔가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힘을 스스로 잊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마음이 자주 흔들려 힘드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말에도 며칠씩 마음이 무너지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신다면 그건 약해서가 아니에요. 아직 그 파도를 다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피하려 마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 해봅시다. 마음이 요동칠 때 곧장 입 열지 말고 숨을 5번 천천히 쉬어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나를 흔들었던 감정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적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삼키지 못하고 내 손바닥 위로 올라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그게 평생 사랑받는 사람의 4번째 비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얘기인데요. 제일 깊고 제일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제가 강단에 섰던 시절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어요. 성적이 제일 좋은 것도 아니고 말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남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를 새로 알게 됐을 때 그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른다는 사실을 출발점 삼아 기꺼이 배우려 했어요. 수십 년이 흘러 그 제자가 예순이 넘었을 때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새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 연세에 뭐하러 그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자 조용히 웃으며 이러더군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저는 그 순간 그분의 배우자가 왜 수십 년이 지나도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은 눈빛으로 그분을 보는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남자가 평생 미치도록 사랑하는 여자는요, 나이가 들어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여자입니다. 제가 105해를 살면서 변하지 않는 진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시간은 모든 걸 가져갑니다. 젊음도 가져가고 아름다움도 가져가고 건강도 조금씩 가져가요. 근데 시간이 절대 못 가져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속 배우고 자라려는 사람의 눈빛이에요. 그 눈빛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빛납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눈빛을 평생 못 잊어요. 성장하는 사람은 예측이 안 됩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조금씩 달라요. 새 책을 읽고 새 생각을 가져오고 새로운 걸 경험하고 새 질문을 던집니다. 남자는 그런 사람 곁에서 이 사람을 다 파악했다는 느낌을 안 받아요. 아직도 이 사람한테 모르는 구석이 있다는 설렘, 아직도 나눌 얘기가 남아있다는 기대감, 그게 수십 년이 지나도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반대로 성장을 멈춘 사람 곁에선 어떨까요? 처음엔 편안해요. 모든 게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니까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편안함이 서서히 지루함으로 바뀝니다. 매일 같은 얘기, 매일 같은 반응, 매일 같은 생각, 그건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성장이 멈춘 자리에선 관계도 같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살림만 하신 분인데 69에 처음으로 글자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어찌나 가난했던지 학교 문턱도 못 밟아보셨답니다. 그 세대가 다 그랬지요. 입 하나 덜 자고 다른 학교를 안 보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손주한테 편지 한 장 써주고 싶어서 그 연세에 연필을 잡으셨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니 또박또박 손주한테 편지를 쓰게 되셨어요. 그 편지를 받은 손주가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이러시더래요. 내가 평생 같이 산 사람인데 임자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여태 몰랐소. 보세요.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도 배움은 사람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남편의 사랑이랑 손주의 존경을 동시에 불러와요. 가족 앞에서 당당하게 글을 읽고 편지를 쓰는 할머니, 그보다 더 큰 품격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체면이 아니라 진짜 존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새겨야 할 게 있어요. 존경심은 사랑의 뿌리라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두근거림은 세월이 가면 자연스럽게 옅어져요. 그건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근데 존경심은 달라요. 존경심은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깊어집니다. 이른에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 모르는 걸 부끄러워 않고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곁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그 고개 숙임이 바로 깊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마세요. 거창한 걸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를 통달하고 여든의 학위를 따라는 게 아닙니다. 신문에서 모르는 단어 하나 찾아보는 것, 안 가본 골목을 한번 걸어보는 것, 손주한테 게임 하나 배워보는 것, 그 작은 호기심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알고 싶은 그 마음, 늙는 건 나이가 아니라 더 이상 안 궁금해지는 마음이에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하나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한 부인인데 멀리 외국 사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 큰맘 먹고 화상 통화 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화면 켜는 것조차 어려워서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으셨답니다. 그래도 손주 얼굴 한 번 더 보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 익히셨어요. 마침내 손주랑 얼굴 마주하고 얘기 나누던 날 이분은 어린아이처럼 우셨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며칠 뒤 슬그머니 이러더래요. 임자, 나도 좀 가르쳐줘. 평생 무뚝뚝하던 남편 눈에 오랜만에 호기심이 반짝이더랍니다. 배우려는 마음 하나가 식어가던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마음도 같이 굳는다고 여깁니다. 근데 마음을 굳게 만드는 건 세월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안 궁금해하는 태도입니다. 궁금한 게 남아있는 한 우리 마음은 결코 안 멈춰요. 성장은 자식과의 관계도 바꿉니다. 늘 배우는 부모를 둔 자식은요, 부모를 그저 나이 들어가는 사람으로 안 봐요.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봅니다. 어머니가 새로 배운 노래를 들려줄 때, 아버지가 새로 그린 그림을 보여줄 때 자식들 눈에 존경이 어려요.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저렇게 빛나시는구나. 그 존경이 가족의 정을 더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약속 하나 합시다. 일주일에 한 가지 전에 몰랐던 걸 새로 배워보는 거예요. 그걸 작은 공책에 적어두세요. 한 달이면 4가지, 1년이면 50가지가 됩니다. 그 공책이 바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자라왔다는 증거가 돼요. 그리고 그 빛나는 눈빛을 곁에 사람과 자식과 손주가 평생 기억할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는 성장, 그게 평생 사랑받는 사람의 5번째 비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얘기를 모두 함께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긴 얘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듣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첫 번째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정말입니다. 자, 오늘 나눈 5가지를 함께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었어요. 그 강원도 우체국 부인처럼 그저 들어주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은 사랑이 됩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었지요. 마르지 않는 오래된 우물처럼 자기 세계를 지킨 사람이 평생의 설렘으로 남아요. 셋째는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것. 10년 전 일도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묵은 김장독처럼 세월이 갈수록 깊은 맛을 냅니다. 넷째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 아궁이 불씨처럼 요란하지 않아도 끝까지 온기를 지키는 단단함이 곁에 사람을 안심시켜요.
그리고 다섯째는 나이가 들어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른에도 배우는 사람의 눈빛은 어떤 젊음보다 빛나니까요. 그런데요, 이 5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들은 죄다 바깥을 향한 게 아니에요. 전부 안을 향한 겁니다. 남자 마음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완성해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저는 젊은 시절 사랑이란 상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맞춰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100년을 살고 나서 저는 조용히 생각을 바꿨습니다. 진짜 사랑은 달려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였어요. 상대를 향해 뻗어나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 안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야 오랜 바람을 견디듯이 자기 안에 단단한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야 긴 세월의 관계를 품을 수 있어요. 남자가 평생 못 잊는 여자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게 다예요. 많은 분이 저한테 물으세요. 나이 들면 사랑도 끝나는 거 아니냐고, 젊음이 가면 매력도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젊음은 가도 품격은 남습니다. 아름다움은 바래도 깊이는 남아요. 열정은 식어도 존경심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것들 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사랑이 자라요. 저는 그걸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른이 넘어 서로 손을 잡고 말없이 앉아있는 부부의 눈빛 속에서 세상에서 제일 완성된 사랑을 봤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 세월 속엔 넘어진 날도 있었고 남몰래 운 날도 있었고 외롭게 홀로 견딘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날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의 단단하고 깊은 여러분을 빚어낸 겁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누구랑 견줘 모자라다 여기지도 마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는 어디 멀리 있는 대단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안에 이미 그 5가지 씨앗이 심겨 있어요. 그걸 알아보고 정성껏 가꾸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가슴에 새겨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결코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어주고 자기를 지키고 작은 것에 고마워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라는 그 모습을 제일 가까이서 지켜보는 이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손주들입니다. 우리가 곁에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걸 보고 자란 자식은 훗날 자기 짝도 그렇게 귀하게 대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뭔가를 배우는 걸 보고 자란 손주는 삶이란 끝까지 자라는 거라는 걸 말없이 배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꾸는 일은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돈도 집도 아닌 살아가는 태도라는 유산 말이지요. 그 유산은 세월이 가도 닳지 않고 오히려 대를 이어갈수록 더 빛납니다. 삶은요, 요란한 축제가 아니에요.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조용한 이어짐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가장 다정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100년 넘게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말입니다. 혹시 오늘 이 얘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멈추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은 얘기를 더 많은 어르신과 나누고 싶어서요. 그리고 곁에 계신 가족, 오랜 친구분께도 이 얘기를 전해주세요. 우리 함께 조금씩 더 깊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그 빛나는 모든 날들을 저는 105회의 삶을 걸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